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고민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민요? 책이 너무 좋아서 한 권, 두 권 사다 보면 어느새 책장이 막 터져나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결국 에이 모르겠다 하고 새 책장을 딱 들이는 순간이 오죠. 저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요. 이 선택이 그냥 가구 하나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오, 어떤 주장인가요? 우리가 새 책장을 집에 들이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월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숨은 월세요. 와,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그 표현을 딱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처음엔 좀 과장 아닌가 싶었죠. 저도요. 어차피 내가 쓰는 공간인데 뭐 책장 하나 놓는다고 월세가 더 나간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 계산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 놀랍고도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경제적 관점을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네. 그리고 자료들이 제시하는 대안,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가 과연 이 숨은 월세라는 족쇄를 풀어줄 현실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 숨은 월세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책장 하나 폭이 한 80에서 90cm, 깊이가 30cm 정도라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약 0.8제곱미터. 사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에요? 0.8제곱미터면요. 1인용 작은 안락의자나 아니면 아담한 커피 테이블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특히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서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공간이죠. 그렇죠. 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이 훨씬 넓어 보이기도 하고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책장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뭐 침대나 식탁처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오로지 책 보관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그 공간을 그냥 점유해버리는 거죠. 저도 처음엔 아니 이미 계약한 집인데 무슨 비용이 또 드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의 논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집 구할 때요? 네, 짐이 많으면, 특히 책처럼 부피가 큰 짐이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아, 이 집은 좀 작겠는데? 하면서 아주 약간이라도 더 큰 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하, 바로 그 지점이군요. 네. 그게 바로 숨은 월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책을 다 수납하려면 최소 5평짜리 방은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책이 없다면 4.5평짜리 방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0.5평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월세나 전세금의 몇만 원이라도 더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 그 추가 비용이 바로 책이 우리한테 청구하는 숨은 월세의 정체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떤 예시였죠? 만약 이 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 5만 원이 더 비싼 집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 2년 계약이면 120만 원입니다. 와, 120만 원. 120만 원이면 괜찮은 태블릿 PC를 사거나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꽤 큰 돈이죠. 단순히 책을 그냥 먼지 쌓이게 놓아두는 대가로 그 기회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영향은 사실 더 무섭습니다. 더요? 자료에서 집을 줄일 수 없는 몸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집을 줄일 수 없는 몸. 네. 나중에 뭐 수입이 줄거나 해서 주거비를 좀 절약하고 싶어도 그 산더비 같은 책이랑 책장 때문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삭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 발목이 잡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책이 내 주거 선택의 자유를 옥감매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족쇄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심지어 자료는 이런 강력한 질문까지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집을 위한 대출은 나를 위한 것이지 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책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책을 위해 평생 이자를 지불할 건가요? 와, 이 질문을 읽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재정적 유연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숨은 월세의 족쇄를 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자료는 책을 모조리 버리라는 그런 극단적인 해결책을 말하진 않아요. 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인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거죠. 핵심은 소유의 개념을 공유와 보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유와 보관. 네. 2011년부터 운영된 온라인 공유 도서관인데요. 내 책을 이 서비스에 맡겨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맡긴 20만 권에 달하는 책들을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잠깐만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그냥 짐 보관 서비스랑 뭐가 다른 거죠? 아, 네. 보통 짐 보관 서비스는 박스 단위로 창고에 막 쌓아두잖아요. 그럼 제 책들이 그냥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두는 게 아니라 실제 도서관처럼 책꽂이에 한 권 한 권 꽂아서 보관합니다. 아, 책꽂이에 직접요. 네. 그래서 내 책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온라인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할 때 다시 꺼내볼 수도 있죠. 아하. 책들이 죽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도서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서재가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맡긴 책을 빌리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택배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오, 편리하네요. 한 번에 최대 15권까지 무려 60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고요. 60일이요? 네. 필요하면 한 번 더 30일 연장도 가능해서 아주 넉넉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장서 규모가 약 20만 권에 달하는데 이건 웬만한 구립도서관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20만 권요. 아니, 그 책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일반 도서관은 사서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책을 구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곳의 20만 권은 수많은 회원들이 각자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모아온 개인 장서들이 모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곳을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온라인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절판된 희귀본이나 특정 분야에 아주 깊이 파고든 전문 서적들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와, 이건 생각도 못한 장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바로 금전적인 혜택이 있다는 건데요. 제 책을 다른 사람이 빌려가면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고요? 정확히는 크레딧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크레딧이요? 네. 회원 등급이랑 책의 발행 연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하늘 회원 등급인 사람이 신간을 맡기면 그 책이 대출될 때마다 정가의 5%가 크레딧으로 쌓여요. 오, 이 크레딧은 나중에 다른 책 빌릴 때 택배비로 사용하거나 1만 원 단위로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 책들은 제 월세를 갉아먹는 비용이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잠재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아주 매력적인 모델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저한테는 정말 아끼는, 이제는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절판된 책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만약 누가 빌려가서 라면 국물이라도 흘리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이건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괜히 2011년부터 신뢰를 쌓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선 대출되어 나가는 모든 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상태를 기록합니다. 동영상으로요? 네. 그리고 책이 반납되면 그 영상을 보면서 페이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를 한다고 해요. 와, 꼼꼼하네요. 만약 밑줄을 긋거나 페이지를 접거나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대출한 사람이 동일한 책으로 구매해서 보상해야 하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책으로요? 네. 그게 핵심이네요. 돈이 아니라. 그럼 적어도 제 책이 사라질 걱정은 덜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시스템적인 장치를 통해서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는 숨은 월세라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지속적인 비용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아까 계산했던 2년간 1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듯한 서비스가 있는 거죠.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 내 방의 책장이 사라지면서 그 0.8제곱미터의 공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시원한데요. 그 공간에 작은 홈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운동할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집을 줄일 수 없는 몸에서 벗어나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진짜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랑 통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려서 텅 빈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의 필요에 따라서 주거 형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분명 집에 나만의 서재를 갖는 것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지적 만족감 같은 가치도 있잖아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뿌듯함, 우연히 책을 꺼내 읽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요. 이 서비스가 과연 그 감성적인 부분까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내 손으로 만지고 책 냄새를 맡고 아무 때나 꺼내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경험을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아마 이 서비스가 모든 사람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료의 논조도 모든 책을 맡겨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자주 꺼내보는 최애 책들이나 지금 당장 읽고 있는 책들은 한 10권에서 20권 정도만 내 곁에 두는 겁니다. 아, 그리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나머지 수백 권의 책, 즉 나의 아카이브는 이 온라인 서재에 맡기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물리적 소유의 만족감과 공간의 자유, 두 마리 토끼를 절충해서 잡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합리적이네요. 핵심은 전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군요. 네, 바로 그거죠. 내 책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온라인으로 내 서재를 한눈에 관리하며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하고 운이 좋으면 작은 용돈까지 벌 수 있는 가능성. 네, 그 결과로 내 집 공간은 넓어지고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산순환을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가 책을 소유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의 재정과 삶의 공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숨은 월세라는 개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책을 통해 숨은 월세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집을 둘러보시죠. 책 말고 우리 집에서 각자만의 숨은 월세를 야금야금 받아가고 있는 소유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으로 가득 찬 옷장,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캠핑 장비, 혹은 이제는 유행이 지나버린 수많은 전자제품들. 뜨끔하네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비용은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물건이 내 집에서 평생 차지하게 돼 공간의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이 숨은 월세라는 개념의 돋보기를 들이대 본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